자, 그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네. 분명히 바뀔 겁니다. 네. 규제책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적당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하는 바람에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연일 초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방에 뭐 화끈한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네. 결국 또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의 그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막 또 거품이 일어나게 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조금씩 보면서 시장 반응을 자꾸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풀어주고 시장 한번 보고 조금 풀어주고 시장 한번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네. 바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보통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정부가 정권을 쥐었을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한다. 정책적으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이 정권을 쥐었을 때 좀 가격의 거래 활성화라든가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진보 정부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그렇게 안정화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늘상 상승한다. 그리고 반대로 보수 정부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조정장이 찾아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왔던 게 맞는 건 맞는데요. 네. 조금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부분은 저랑 예, 생각이 예. 비슷하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 사이클상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이 오게 되면 이거는 어떤 정권이든 똑같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이 부동산에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너무 부동산에 몰두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중들이 경제 활동에 몰두해야지 너무 부동산 투자에만 다 몰두한다는 거니까 국가 경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때가 마침 진보 정권이 잡았던 때고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정권이 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국가 경제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마침 그때는 또 보수 정권이 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는 이런 좀 우연히 겹쳤다라고 보여지지 색깔 때문에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정책들이 도입이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해서 저도 토론자로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렇습니다. 그 성형외과에서 이제 사진을 공유를 해요. 성형 전과 성형 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형 전과 후의 사진을 보면 이 성형외과의 의도는 성형에 따른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적 연구를 할 때는 성형 외의 나머지 조건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형의 효과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컨트롤,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를 하지 못한 연구는 방법론상
이건 지적을 받고 논문 통과를 못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했을 수 그렇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형 전과 후의 사진을 보통 여러분 아무 사진이나 비교를 해보시면 네. 성형 전은 화장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예. 조명도 없어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고 그냥 정말 자다 일어나서 그냥 대충 찍어요. 근데 성형 후 사진을 보면 네. 화장을 충분히 하고 있고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복장도 네. 조명도 역시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게 완전히 성형에 따른 효과인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된 사진을 가지고 성형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위 지나온 2020년, 21년의 폭등장이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네, 예. 거시경제 여건이 예. 혹은 대표님 말씀으로는 사이클상 예, 예. 어떤 정책을 가동했어도 상승장이었다는 것이죠. 네, 예. 통제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22, 23년의 하락장은 네. 정책적으로는 어쩌면 달리 움직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네, 예. 거시경제적으로 네. 특히 긴축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하는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재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움직임보다 거시경제 환경이 그러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네. 진보 정부 때의 가격 상승, 네, 그렇죠. 보수 정부 때의 가격 하락. 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정책을 가동했는지도 봐야 되지만 예. 그때의 거시경제 환경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네. 분명히 바뀔 겁니다. 네. 규제책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입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조금 이제 저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좀 별로 없긴 한데요. 저는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그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상에서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더 강화된 어떤 규제 같은 걸 낼 가능성보다는 조금 완화된 규제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완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완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방 부동산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이렇게 소외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도 네. 부동산 시장을 지금까지는 좀 규제를 강화했었다면 네.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을 저는 그렇게 그런 볼 뜻입니다. 수는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요. 그 얘기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완화된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도 지금 뭐 이제 뭐 완화됐다라고 하는 거라고는 어떤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냐면 조정 지역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는 거. 네.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제가 어쨌든 일시적으로 없어졌다는 거. 뭐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뭐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중과세를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당분간 안 하게 해줬거든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있는 규제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딱히 규제를 더 강화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더 규제를 뭐 강화할 만한 정도는 지금 보여지는 게 별로 없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할 건데 네. 일단은 오히려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방 부동산과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조금 완화책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완화책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서울과 비서울 혹은 뭐 강남과 비강남 혹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지역 간의 격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졌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극명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뭐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지방 부동산의 악성 미분양 해결이나 네. 지방 부동산의 뭐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기 위해 규제책을 좀 달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네, 예. 전망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제가 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에 뭐 화끈한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네. 결국 또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의 그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막 또 거품이 일어나게 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조금씩 보면서 시장 반응을 자꾸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풀어주고 시장 한번 보고 조금 풀어주고 시장 한번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시장의 이제 사이클을 그릴 때 이제 금융권 관점에서도 저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22, 23, 24년, 뭐 25년까지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혹은 금융사들이 하나둘 도산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산도 많이 하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금융사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나서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그렇죠. 대출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출해줬다가는 그 금융 부실, 그 부동산 PF 부실을 그 금융사가 직접 짊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출해주지 못하도록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규제책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쏠림 현상, 더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지방은 그러니까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과 같은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악성 미분양이 해소가 안 돼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규제책과는 달리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판단했을 때 서울과 비서울 혹은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정책적 접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제 보수 정권, 이제 진보 정권 말씀을 하셔서 꼭 이게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얘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정책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굳이 뭐 비판하자면은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사실은 저는 적당하지 못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책이었다. 뭐 적당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하는 바람에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연일 초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똘똘 그러니까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이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는 있겠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방향은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정책 방향이 제가 옳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을 진단을 쭉 해왔는데 아까 저도 미처 못 드렸었던 말씀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통제를 제대로 했느냐를 가지고 진단을 다시 해보면 2020년, 21년에 부동산 가격이 결과적으로 폭등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해당 정부의 규제책마저 없었다면 더 폭등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폭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더 폭등했을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말씀도 마찬가지 정책이 영향을 주겠지만 그 정책과 무관하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투자 기법 네.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의 소액이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요. 솔직히 뭐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제일 실무적이고 또 유용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은 5천만 원으로 투자성 있는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제 책에는 그렇게 써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게 뭐 사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소액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최하 금액이 1억 2천입니다. 네. 예, 1억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일단 투자성 있는 거를 살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금 1억 2천입니까? 대출을 포함한 1억 2천입니까? 현금이죠. 현금 1억 2천에 더하기 대출까지 해서 대출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정도 금액이면 대출보다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네. 그런 형태를 하라고 뭐 전세라는 게 이제 어쨌든 레버리지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하 순수 자금이 네. 지금은 한 1억 2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냐면 4년에 100%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딱 2배 버는 거거든요. 내가 1억 2천 투자했으면 4년에 딱 2억 4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전체 금액을. 이제 그런 과정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도 약세장이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대중의 생각들을 깨고 제발 좀 참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비과세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다 한 채 갖고 있다 한 채 팔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한 채 갖고 2년 있다가 한 채를 사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년 있다 1, 2, 3 법칙이라고 하는데 1년 있다 사고 그러니까 2년 보유하고 새로 산지 그러니까 이전의 아파트를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 이게 일시적 일가구 주택 1, 2, 3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좀 바꿔서 하자면은 하나 사고 2년 있다 하나 사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처음 산 게 이제 4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4년째 이 처음 산 아파트를 A라고 하면 그 A라는 아파트를 팔면 얘가 100% 수익을 내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니까 모조리 수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걸 판 다음에 바로 새로운 이제 A, B를 샀으니까 새로운 C라는 아파트를 또 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 그리고 나서 얘를 두 번째 산 B라는 아파트를 또 4년이 지나서 팔게 되면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번호로 치자면 1, 2, 3, 4번을 계속 보통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고 네. 계속 이 두 채를 2년에 한 번씩 팔아가면서 계속 비과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예. 여러분 아마 전략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고자 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법을 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께 좀 궁금한, 물론 책에 많이 담겨 있겠지만 그러면 그 투자 기법을 활용해서 유망한 부동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면 그 수익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유망 부동산의 수익성 체크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대단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고 뭐 학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강남과의 접근성, 네. 예, 거리, 예. 그리고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 예,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가 아니라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네. 예, 그리고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세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전세 비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이 좋은 주 다 알잖아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강남에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금이 된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비싸게 사면은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싸냐 싸냐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세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서 보면 굉장히 투자성 있는 것들을 찾기가 매우 쉽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되고 그러면 다양한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역시 그 규제책과 정책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책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접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겁니다. 네, 해당 부분 여러분 참조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